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맥을 짚어보는 순서부터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지난 3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로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네. 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예. 이걸 고려하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변동은 이제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0월 3주에 저점 30% 긍정률이 3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3, 34, 36까지 이제 3주 연속 아주 미세하게 올라서 저점과 비교하면 이제 지난주에 6%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더 올랐으면은 아마 그러면 중기적으로 좀 뭐랄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텐데요. 네. 지금은 딱 그 6%, 즉 오차범위에 딱 걸린 상태에서 다시 빠졌습니다. 조정 국면이죠. 그래서 2%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크게 봐도 이건 횡보다. 그래서 뭐 부정률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지금 30% 초반에서 중반까지 요 정도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요인들은 좀 차차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유승찬 선생님은 이 지금 횡보 네, 지금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횡보하는 네. 게 분명하고요. 리얼미터도 한 2%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RS 조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30% 중반대를 전후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뚜렷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결정할 뚜렷한 계기들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시겠지만 그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은 이제 부정평가 이후에서 이제 경제 민생이 맨 앞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지표라고 봐야죠. 네. 근데 또 기회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문제나 경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론 지지율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외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쌍방향성을 갖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그렇죠.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민생, 물가는 사실 정부의 능력과 연관되는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네네. 그 여기에 좀 집중해서 뭔가 행보를 좀 보여야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바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이 직무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요인도 함께 조사하고 있죠. 네, 긍정 평가 요인은 역시 외교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경제 민생에 대해서 4%포인트 빠졌네요. 네, 부정 평가 이유도 좀 보죠. 네, 경제와 민생 물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반적인 긍부정 평가 요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예. 네. 이게 이제 경제 민생에서 긍정 평가가 사실은 지난주에는 8%로 2위였습니다. 네. 예. 경제 민생 뭐 아무래도 뭐 공매도 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사채업자 뭐 단속과 관련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메시지가 있었던 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경제 민생이 다시 4%포인트 빠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체 한 자릿수이지만 그 5%가 안 되는 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행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긍정 평가 이후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 방금 뭐 윤수산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그 득점 포인트로 작용하려면 뭔가 이제 인상적인 뭐 브랜드 정책이 나와야죠. 네, 그런데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직 좀 불안하고요. 나오지 않고 있고 그거에 비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경제민생 물가가 22%로 1위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도 이제 좀 보시면은 뭐
서민 정책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 축소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지금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해가지고는 부정평가 이유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긍정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요. 외교가 이제 34%, 이게 긍정평가자 337명 중에서 34%, 즉 한 3분의 1 정도는 외교를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외교 행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이게 더 낮아지는 것을 막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죠? 큰 실수 안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뭐 40% 선을 돌파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게 지금 긍정평가 이후로 계속해서 외교가 지금 30%대, 어쩔 때는 40%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체 긍정률은 아직도 30% 초중반에서 갇혀 있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방 안보도 두 번째로 높은데 6%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되게 네. 이미지, 어떤 태도 측면 이런 정도로 해서 보는 거고요. 네네. 구체적인 정책은 예전에 그 만 나이 전환인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로 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대 정원 요 부분은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긍정평가 이유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많이 없고 결단력, 추진력 뭐 이런 류로 약간 그 이미지가 좋다라는 정도에서 긍정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없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부정평가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이 이제 경제, 민생, 물가인데요. 이게 지금 그 김봉신 이사께서 공매도 금지 같은 그런 이벤트로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앞으로 이제 뭐 대출 이자라든가 예. 뭐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굉장히 금방 이제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그렇죠. 않고 근데 있거든요. 이게 피부에 진짜 네. 와닿는 얘기고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특히 이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적되면서 이제 고통이 더 체감되는 시기에 왔다. 근데 이제 예산국회인데 예산국회에 뭔가 이 경제 민생과 관련한 서사가 없어요. 그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뭐 긴축 재정을 할 수도 있고 건전 재정을 할 수도 있고 확대 재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재정을 하든 그 예산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번 예산에 어떤 측면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 경제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세적으로 정부가 좀 예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 스토리라인을 이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R&D 예산 삭감 같은 아주 민감한 이슈들만 부각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경제 민생 이쪽에서 좀 부정평가가 좀 늘어나고 긍정평가 안에서도 긍정평가 안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예산국회에서는 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정부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의 이야기들, 이 예산 편성의 근거들을 설명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뭐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뭐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윤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미국 방문 중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이 외교 행보 이런 것들이 현재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그 평가 요인, 긍정 평가 요인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얼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김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 방어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교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이고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거기에 끼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긍정률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요 모양새로 따진다면 사실은 새로울 게 없다. 새로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미일인데요. 요거는 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뭘 가져올 게 없다. 사실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선물 보따리 이런 것들은 이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 지금 34%로 긍정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사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나온 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실형이 터졌죠. 이게 상당히 큰 악재인데 그게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악재가 너무 큰 게 터져서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모르죠. 이제 그 실형된 게 권력형 비리 뭐 이렇게는 따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얼마나 또 다뤄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는 이게 이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권 내에서는 뭐 이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정치는 또 생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이펙과 관련해서 네네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그 김봉진 지사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관련해서는 네. 이미 이제 기반영돼 있다.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그것은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데 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흔히들 약간 경제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한중 관계가 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 이러면 이게 경제에 그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심리적 요인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중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이번에 정상회담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에이펙 기간 계기로 해서 한 3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는 네, 보도는 그 있었거든요. 보도는 저도 봤는데 네. 이제 네.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건 공식 일정은 좀 뭐 일정 자체가 네. 빡빡해서 쉽지 않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안 하더라도 에이펙 이후에라도 좀 뭔가 좀 네. 그 한중 간에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오고 가면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국민들도 어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봉신 이사께서 이제 그 외교가 그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보수층의 그 지지율 그 기반을 좀 확고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보수층은 이미 저는 이 34% 안에 결집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중도층으로 어떻게 확장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외교보다는 역시 그 민생, 피부에 와닿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은행들 그 이익 잔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언급하신 거나 뭐 네. 공매도 문제나 이런 경제적 행보들 있잖아요. 그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경제적 바로 행보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이것들이 뭔가 우리 정부가 그래도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갤럽 조사에서 눈에 띈 부분은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55%, 부정 평가 31%보다 높았습니다만 그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눈에 띄었고요.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 부울경까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주 나오는 조사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영남 지역 지지세의 회복이 좀 더딘 거 이거는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여기서 이게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지금 전체 대통령 긍정률이 이제 2% 포인트 빠질 때 대구 경북에서는 55로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예,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체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정체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정당 지지도는 재미있게도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17%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2% 포인트 빠졌습니다. 대통령 긍정률하고 동일하게 네. 빠졌죠. 전체에서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는 17% 포인트가 더 좋아졌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당의 지지도하고 예.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 평가가 디커플링 됐다. 완전히 탈동조화되고 있다. 이거는 당적으로는 결집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인을 뭘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 지역 쪽에서는 역시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돼서 뭐 험지 출마론이라든지 누가 나온다 이런 하마평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총선에 누가 나오느냐 요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역시 인요한
예, 예. 네. 혁신이. 예, 혁신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이런 인물들이 네네. TK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그다지 인상 깊게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TK에서도 총선 시기에 대통령이 후광 효과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 네네. 예. 그러니까 혁신이 상황은 이따가 차차 또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자, 유승찬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구 저는 뭐 이 전체 전국 조사에서 네. 대구 지역 조사를 따로 떼서 이렇게 의미비어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네네. 오차 범위가 너무 크고. 근데 어쨌든 대구는 지금 뜨거운 곳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신당론이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달아오를 것 그렇죠. 같기도 대구를 합니다. 중심으로 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관심의 이제 초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진 험지 출마론 같은 경우가 예. 대구 지역 정당 결속력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대구 지역에서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뭐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역에서 결집력이 더 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이준석 신당을 같이 조사를 하면 또 이준석 신당도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꽤 이번 조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그 김포가 아니라 강서 그 보궐선거 이후에 보궐선거요? 네. 굉장히 경고를 많이 줬어요. 그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준 겁니까? 어디? 국민의힘에 경고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에 거의 30% 가까운 지지를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뜻보다 경고입니까? 잘해라. 네. 우리가 항상 지지했으니 건 아니다. 이런 경고를 좀 보낸 거라고 네. 보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위기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은 어쨌든 앞으로도 이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또 그 중진들 험지 출마를 거부했을 경우에 이제 또 공천 이제 갈등이 이제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활동에 나섰죠. 한 장관 부인의 이 공개 행보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지느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마침 한 장관 오늘 법무부 공식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보수의 심장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존경한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 입장이냐 물어보니까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네. 뭐 진은정 그 부인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나간 그거는 네. 뭐 봉사활동 하실 수 있죠. 그걸 이제 국무위원회 아내로서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대구행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인은 부정하지만 오늘은 뭐 이게 좀 애매하게 답했어요. 의견은 네.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 대구 시민에 대해서 6.25 네. 전쟁, 자유민주주의, 전쟁 폐허, 산업화 네. 이런 단어들을 이제 동원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건 좀 다분히 정치적 메시지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효과를 상쇄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하나 있을 거고. 네. 그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이와 그 김기현 대표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이미 굉장히 큰 이제 상수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그냥 네. 단순 출마냐, 뭐 비대위원장이냐, 뭐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것들이 아마 그 여권 핵심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차차 알게 되겠죠. 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네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랐느냐? 33%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무당층은 27%로 2%포인트 올랐거든요. 자, 김봉신 이사님,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두 양대 정당이 네. 그 5차 이내에서 이제 완전히 팽팽하게 네. 대등한 구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그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큰 이슈가 가끔 터질 때마다 조금씩 변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꾸준히 30%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두 정당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양당 모두 어쨌든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차 범위 그 내에서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늘상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각 당 내용도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긴급 면담을 가졌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하면 되겠네. 제가 이쪽하면서.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셔. 김기현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향후도 혁신위의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만났는데 글쎄요, 뭐 힘드시죠? 살아 있습니다. 대단하셔. 말에는 뼈가 있는 표정은 것 같습니다. 웃었지만 뭐 네. 실제로 이렇게 네, 진실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3% 올랐다 2% 떨어졌잖아요. 네, 민주당은 1% 올랐다 1%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약간 너울성 파도 같아요 지금. 굉장히 격렬합니다. 아무튼 이 대결도 격렬하고. 네. 근데 약간 그 민주당은 약간 겨울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기가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뚜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도 너무 잔잔해요. 그 이야기가. 근데 국민의힘은 이 권력 투쟁이 원래 보수 정당이 권력 투쟁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무소속 뭐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돼서 다시 들어가고 네. 그 뭐 친박 연대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싸웁니다. 그게 역동적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그 총선 앞두고 이야기가 많은 거는 저는 뭐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혁신위와 그 당의 관계가 이렇게 긴급 회동을 할 정도로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상징적인 거를 보여준 거예요. 좀 모양새 자체가 그렇죠. 그 당 대표가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그 혁신위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좀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모양새다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는 그 혁신안이 그냥 혁신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뭐 안 그래도 그러니까 임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도 네. 있고 외부의 총선 기획팀이 이미 이 당 총선 전략을 짰다. 예. 그 총선 전략이 지금 5대 전략, 오늘 발표된 혁신안까지 해서 저는 5대 전략이라고 보는데 하나가 윤핵관 불출마. 윤핵관 불출마는 보수 선거 연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비윤들 연합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핵관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전제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 불출마, 보수 선거 연합, 그 다음에 TK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네. 의회에 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가 되죠. 좀 이따 다시 그다음에 그 얘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청년들 전진 배치. 그리고 오늘 공천 관련 혁신안이 좀 나왔어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그 대구 경북 그 대통령 그 지지율은 정체됐지만 당의 지지율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혁신이 상황하고 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혁신이 상황하고 그리고 아까 한동훈 장관 행보 네.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험지 출마론 자체가 노른자위 지역구에서 네. 중진이 좀 나가서 저 멀리 가서 싸우고
이 지역구에는 이제 좀 다른 사람이 가겠다. 그런 정지 작업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른자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저항이 있는 거고. 차차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승찬 대표님이 앞서 뭐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오후에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위의 4호 혁신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 모든 지역구 전략 공천 배제. 이게 뭐 김 이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노른자 지역 혹시 뭐 그 계속 있던 사람이 빠진 자리에 혹시 거기에 뭐 새로운 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그거와 관련된 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네.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뭐 효과가 있을 만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공천 문제는 네. 이게 제일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 현역이나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공천 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건 사실은 혁신위가 정할 일은 아니죠. 앞으로 공관위가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그렇죠. 되는 그런 거쳐야 상황 되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일 때 네. 그 최재형 혁신이 생각나세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도 혁신위가 혁신안 중에 핵심적으로 공천에 관련된 혁신안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서 뭐 크게 이제 벗어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윤핵관 불출마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 2호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었죠. 그렇죠. 중진들을 이렇게 옮기면 네.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윤핵관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콕 집어서 그 다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내리꽂는 공천은 없다. 뭐 사실 이거를 뭐 이제 아직도 명시적으로 이제 밝힌 거죠. 아직도 뭐 2호 혁신안, 3호 혁신안 의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당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약간 용산과 좀 이게 혁신위가 그 사이에 끼인 그죠 듯한 다른 모양새인 방향으로 것 가고 같은 것 같더라고요. 있다는 네.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하려면 네네. 무엇이 됐든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지금 혁신위를 어쨌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출발했는데 혁신안이 좀 세게 나오니까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발하는 모양새가 좀 좋지가 않아요. 가령 뭐 장제원 의원이 막 사람을 4,000명 넘게 동원해가지고 막 이게 약간 항명하는 느낌마저 주거든요. 일단 뭐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만나서 예.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는 만들었는데 모양새는 봉합이 만들었으니까 되겠습니까? 봉합 안 됩니다. 저거는 네. 지금은 봉합될 수가 없고 봉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혁신위가 제기한 혁신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대대적으로 수용을 해야 네. 그게 되는 거지. 그럼 혁신안은 앞으로 네. 건드리지 않고 잘해봅시다. 이거는 봉합이 안 되죠. 봉합 비슷하게 간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좀 앞으로 논의가 좀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논의가 좀 네.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하고 당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자, 이들의 행보가 앞서 우리 정당 지지율도 좀 봤습니다만 이들의 행보를 포함해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당 지지율에 그다지 이제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탈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천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럼 분열상이 보인다라고 되면 네.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약간 뒤로 빠지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 우리가 나서서 더 잘해보겠다. 야당 역할은 이제 견제인데요. 네. 대통령실에 대한 그 견제를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류로 행보를 가져간다면 나빠질 건 없고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출범했다라고 하는 걸로만은 확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전면에 나선 의원 수가 이제 4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뭐 수긍을 하더라 이런 전언을 공개했어요. 근데 뭐 이낙연 네.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렇게 큰 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숫자가 너무 적고요. 거기다 이상민 의원은 이제 다른 행보를 하겠다고 했고 사실 뭐 네. 비명계 5명 탈당설은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당 내에서 세력화해보자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보고 네. 문제는 앞으로 몇 명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할 것이냐 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여기가 커져야 민주당도 뭔가 이 생기가 돌고 이게 너무 일사불란하게 가면요 네. 국민들이 되게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 특히 정당인데 그게 지금은 너무 이재명 그 체제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여기 의원들 숫자를 늘려서 뭔가 강한 분파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선거제도 문제가 이제 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현행 준연동제 비례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이슈다.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다양한 신당론이 있잖아요. 예, 예. 신당들과 관련해서도 이 선거제도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둘러싸고 이제 저는 그 이 원칙과 상식도 단지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네. 당내 지지도 받기가 어렵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안 그래도 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예, 뭐 배신자 프레임에도 좀 낚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뭔가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정치 개혁 이게 지금은 어쨌든 정치 네. 개혁이 주요 네. 의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저렇게 나와 그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양당 체제에 대한 이 문제 제기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명분, 그러니까 이른바 대의 명분을 좀 앞세워서 네. 세력화를 시도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못다한 얘기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